북한이 다시 한번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 시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아침에 미사일을 쐈는데 이야기는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 합참의 발표에 의하자면은 이전에 재원을 봤을 때 이전에 실험하지 않은 형태의 미사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여주지 않고서 보여줬는데 아직 실험하지 않은 거는 사실 영병식의 이제 그 케이스에 쌓여가지고 나와서 저것이 고체 ICBM이겠구나라고 추정을 했었던 그 무기체계 하나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11월이랑 그리고 2월, 3월에 쐈었던 화성 17형 ICBM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인데 그건 6,000km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3,000km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군 당국과 이제 정부 당국에서 추가적으로 그 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라갈 때 이제 고체 연료가 올라가는 거하고 액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이 올라가는 거하고 속도가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엔진이 이제 분사되면서 연소가 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적인 그런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궁금한 점은 그동안의 액체 연료와 다르게 고체 연료의 ICBM은 뭐가 더 문제가 크게 됩니까? 무서운 점은 뭡니까? 일단 만약 고체 ICBM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자면은 고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열병식 때도 나왔듯이 텔이 이제 장착이 돼서 나왔는데 바퀴축이 11개가 아니라 9개로 조금 줄어들어 있어요. 그만큼 움직이기가 쉽고 무게도 조금 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도 이제 장거리 ICBM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크고 무겁기 때문에 순환 비행장까지 평평한 곳에서 이제 대기를 해놨다가 연료 주입하고 이렇게 쏘는 방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 다 드러나게 되고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다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텔에서 막바로 직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인가에 숨겨놨다가 좀 먼 곳으로 가져와가지고 갑자기 세워가지고 고체는 이제 배터리가 정착돼 있는 것처럼 그냥 막바로 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짧다라는 거고 그러면 준비 기간이 없이 만약에 발사된 것만 그때부터 우리가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응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30분 만에 징후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재원인가를 이제 식별을 하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하고 대응을 하기까지 한 30분 정도를 이제 여유롭게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뭐 징후를 우리가 미리 파악하기도 전에 발사되는 것부터 봤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바빠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방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를 해라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일맥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체 연료 ICBM을 쐈다면 그러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했던 이 핵심 5대 과업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도 또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난 12월에 고체 연료 엔진 실험을 했다라고 했을 때 추력을 얼마로 얘기를 했었냐면은 140톤 포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140톤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만큼의 힘을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강대국의 다른 ICBM들과 그 일단 엔진의 그런 추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간 소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여기에 다탄두를 장착을 해가지고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출력을 조금 더 계속 높이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필요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추가적인 실험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북한은 또 이달 중에 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된 시험을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북한이 4월에 일단 정찰 위성을 띄우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당 중앙위 전원 회의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이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4월 내에 뭔가를 진척을 시켜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 일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전략물자들 수입해 온 것들을 보면은 2018년이나 19년에 또 대량으로 중국을 통해 가지고 들여온 게 이제 광학 카메라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국이 사실 이거 위성 발사를 가지고 뭔가 비난을 나서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위성 발사가 굉장히 잦았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고해상도 정찰 위성을 이제 우리가 2024년까지 적어도 5기는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도 그러면은 똑같이 정찰 위성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쏘고 나서도 비난을 덜 받기 위해서 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썼다고 해서 뭐 국제적인 그런 비난을 두려워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죠. 예. 보면 이제 북한이 직전에 이 남북 간 연락 채널에 통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안 받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를 펴놓고 작전을 지시하는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통신선을 껐다라는 거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메시지를 이제 내보내는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에서 4월 10일 날에 사실 회의를 하면서 그때 보여줬었던 것이 뭐 지도며 여러 가지 군사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전선 공격 작전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전투 문건을 확인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그런 군사 작전들을 세워놓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일련의 상호작용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도 사실 최근에 연합 연습을 하면서 뭐 작게 502로 훈련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비난을 하면서 뭐 참수 작전도 들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응을 뭐 거기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나도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상호작용이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고 북한도 나름대로의 작전 계획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 이제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상응하는 조치들 북한이 계속 이제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한미 확장 억제력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이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에 추대된 지 1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상화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11년이라는 숫자가 약간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5년, 10년 이렇게 5년 주기로 이제 상당히 의미를 두거든요.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 된 거는 11년째지만 사실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추대된 게 1993년 4월 9일이었어요. 그럼 30년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야말로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계속 요즘 북한에서 나왔던 것이 김정은 위원장 얘기도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후광에 조금 아직까지도 기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 백두혈통인 내가 뭐 이제 계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는 차원에서 또 한 번 더 이제 이 기념적인 날들을 계속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우상화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또 북한 내에서 기념사진전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추대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사진전을 했는데 그중에서 주목해 볼 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하는 모습 그리고 군사적인 대응 조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지시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기념사진으로 담아서 계속 공개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적인 분야에서 내가 업적을 쌓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북 충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시간은 6시 5분이었고요.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6시 11분 정도 됐습니다. 장소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838-1 도로상이라고 하는데 이 수안보 파크 호텔 숙박 장소에서 이동 중에 시동이 꺼지면서 뒤로 밀리면서 전복이 됐는데 인명피해가 총 35명이 났습니다. 중상이 11명, 경상이 24명,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좀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꽤 많은 경상과 중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북한과 관련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SC 상임위도 열리고 뭐 우리나라,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계속 탄탄해져 가고 있는데 북한은 자신이 도발하면 더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할 텐데 왜 계속하는 겁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정세를 쭉 지켜봤을 때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거는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는 단지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중 간의 이런 갈등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서로 탄탄하게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해도 어쨌든 탄탄해질 거고 도발을 하지 않아도 탄탄해질 거라면은 도발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여러 가지 필요한 일정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시기에 분명히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발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도발을 했을 때 어떠한 비용이 초래되는가도 분명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러면 어떤 비용이 초래되느냐? 지금 안보리가 거의 마비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서 결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안보리 결의를 좀 우회해서 다른 루트로 한다는 거는 결국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뭐 공조, 특히 군사력을 동원한 공조 이런 것들은 안보리 결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효용이 낮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중국의 반응이 사실은 더 중요할 텐데요. 지금 한미일이 이렇게 뭉치는 가운데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이제 양극화가 사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미일이 이런 움직임이 돼서 북한이 뭔가 이제 불만을 어떤 방식으로는 표현을 한다라고 할 때 그거를 보는 중국으로서는 내 편이다라는 믿음을 훨씬 더 갖게 될 거고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죠. 네, 이달 말에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미 일정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에 그 전후로 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이번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즉 국빈 방문을 이라는 건 이제 국제적인 어떠한 정치 일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결국에는 비용이라는 거는 한국과 미국이 보다 강하게 군사적으로 이제 좀 대비 태세를 갖추자라고 이제 결단을 하는 게 일종의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런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만약에 효과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도발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효과가 무엇일까? 과연 효과가 높을 것인가라는 건데요. 그 효과는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이 북한이 이렇게 도발 수위를 높이니까 한반도의 안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을 설득하면 그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미국이 봤을 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너무 높고 그리고 군사적인 위협이 너무 세게 올라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좀 결단을 하고 대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이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치르고 효과가 없으면은 사실은 도발의 효용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도발은 기술적인 여러 가지 또는 내부 정치적인 이유에 있어서 아마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것은 군사 위성 관련한 그런 예정된 그런 일정일 테고요. 그리고 또 내부 단결용으로서는 여러 가지 뭐 태양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민군 창건일이라던가 이런 때에 맞춰가지고 보여주기식 또 가시적으로 뭔가 기념할 수 있는 이러한 도발들은 뭐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 있게 자기들은 도발이 아닌 것처럼 도발을 할 것이다
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불필요하게 북한이 도발을 정당화할 빌미는 주지 않으면서 대신에 레토릭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군사적인 움직임은 조금 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움찔하는 거를 보여주면은 북한의 이 의지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의지의 싸움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방지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우리가 좀 과시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예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거를 공개한다던가 뭐 연합연습을 이제 여러 차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북한한테 보여준다던가 뭐 이런 측면들이 있기는 한데 좀 현명하게 이제 군사적인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거든요. 한반도 상에서. 그러면은 비공개를 하고서라도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충분히 대비 태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한미 간의 이제 군사적인 훈련들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추구를 하면서 앞으로 상호 운용성 이런 것들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협의체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공개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이 KC-330 시그너스가 이 하늘에 떠서 이렇게 공중급유를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단 말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급유기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사실 공중급유기 획득 사업은 2009년부터 우리가 논의를 해왔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투기가 날아가면은 예를 들어서 독도까지 가서 작전을 한다고 했을 때 한 30분 정도 작전을 할 수가 있고 2호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F-15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한 20분 정도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중급유기는 말 그대로 연료를 채워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채울 때 1시간 정도 더 채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채공을 더 오래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작전 반경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리점이 있고요. 또 유리한 점은 사실 연료를 가득 채워서 물론 전시 상황에 그렇겠죠. 가득 채워서 가게 되면 연료 탱크가 커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연료를 적당한 만큼만 채우고 중간에 급유를 받는다고 한다면 스페이스가 더 많아져요. 그러면은 더 많은 무기들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장 상황에서는 훨씬 더 전투기의 효용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다목적용이에요. 다목적용이라는 것은 뭐 평화작전이라든지 인도주의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실을 수 있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뭔가 한국이 지원을 하는 그런 작전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그때도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한국이 이렇게 전투기를 이제 여러 차원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전 반경이나 아니면 채공 시간을 많이 늘린다는 것은 효용성을 그만큼 높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전자권을 다시 되돌려 받을 때 한국이 현재는 사실은 미군의 공군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공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게 이제 전투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중급유가 당연히 필수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의대 LD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